어느 겨울 새벽 시골 간이역에서 발견된 한 소녀. 말도 없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부모님의 충격적인 진실까지 담겨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곳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인생극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간이역.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명수 영무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합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65세인 명수에게 이 일상은 이미 40년 넘게 반복해온 익숙한 루틴이었죠. 정년까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은 달랐어요. 대합실 구석 벤치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거든요. 명수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작은 소녀가 낡은 담요 한 장에 몸을 감싸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11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그리고 더러워진 옷차림이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얘야, 괜찮니? 명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마치 깊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흐릿하고 공허했죠. 소녀는 명수를 바라보았지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명수가 물었지만 소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죠.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오전 6시 15분 첫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역에 진입하면 에는 특유의 금속음과 함께 출발벨이 울렸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거든요. 소녀의 눈빛이 순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벤치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똑똑 똑똑 똑. 그 리듬은 정확히 기차 출발 벨소리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가 소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 음악을 좋아하니?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명수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 속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려 애쓰는 것 같았죠. 명수는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경찰서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게 맞았지만 왠지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바이올린 교사였던 터라 음악에 반응하는 이 아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일단 따뜻한 걸 먹자. 명수는 역사 안 작은 사무실로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컵라면을 끓여주고 따뜻한 차도 준비했어요.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명수는 소녀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가출 아동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죠. 특히 소리에 대한 그 예민한 반응은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명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자신이 돌봐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아이의 가족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고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내가 집에 데려갈게.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명수의 말에 소녀는 처음으로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명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녁 무렵 명수는 소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에서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뭔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명수는 소녀를 위해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옷 중에서 아이가 입을 만한 것들을 찾아주었어요.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명수의 배려에 고마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수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아주며 소녀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지금은 푹 쉬어. 소녀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일까? 어디서 온 걸까? 가족들은 이 아이를 찾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차 소리에 반응하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명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녀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어떤 선율을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멜로디는 너무나 아름답고 슬펐습니다. 명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음악과 관련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의 정체를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아직은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미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얼굴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평온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명수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들었던 그 선율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소녀가 잠결에 흥얼거렸던 그 아름다운 멜로디 말이죠. 그 순간 명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명수는 뒷마당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아내 순이가 바이올린 교사였던 시절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용했던 악기들과 악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명수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녔어요. 마치 어린 강아지처럼 말이죠. 명수가 잠깐 창고에 가볼까? 라고 말하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랜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명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와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명수는 상자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갑자기 한 곳을 가리켰어요. 구석진 곳에 놓인 검은색 케이스였습니다. 명수는 놀랐어요.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케이스를 꺼내서 열어보니 아내의 바이올린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악기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명수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렬한 빛이 그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소녀는 한 걸음
두 걸음 바이올린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만져봐도 돼. 명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녀는 마치 성스러운 보물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바이올린의 표면을 쓰다듬는 그 손길에는 묘한 익숙함이 있었어요. 명수는 바이올린을 소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만져볼래?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악기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왼쪽 어깨에 바이올린을 올렸습니다. 자세가 정확했어요. 마치 수없이 연습해 본 것처럼 말이죠. 활을 집어든 소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손놀림 속에서도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소녀는 어제 기차역에서 들었던 그 출발 벨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줄을 활로 그어보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시도하더니 점점 깨끗한 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녀가 어제 들었던 기차 출발 벨소리를 바이올린으로 재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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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 리듬을 정확한 음정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절대음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절대음감이란 특정 음의 높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매우 드문 재능이죠. 아내 순이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녀는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기차 소리 외에도 새소리, 바람소리, 심지어 명수의 발걸음 소리까지 음으로 표현해냈어요. 그 모든 것이 정확한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단해. 명수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혼자 길거리에 있게 된 걸까요? 소녀는 1시간 넘게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음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명수의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아내 순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소녀는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작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한 거였거든요. 천만에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명수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소녀는 조금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악기, 알 것 같아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소녀의 말에 명수는 더욱 놀랐어요. 꿈에서 봤다고? 이 아이에게는 분명 바이올린과 관련된 기억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 어떤 꿈이었는데?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고 가르쳐주는 꿈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꿈이요. 그 말을 들은 명수의 가슴이 울컥했어요. 분명 이 아이의 부모님 중 누군가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게 틀림없었거든요. 오후 내내 소녀는 바이올린을 연습했습니다. 점점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명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은 어디에 있을까? 저녁 무렵 명수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이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한 거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실종 신고 목록도 확인해보고 혹시 모르니 음악 관련 기사들도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내일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소녀가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며 물었어요.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이 바이올린은 내 것이야. 그 말에 소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명수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침대 옆에 두고 잠들었어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 말이죠.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와 바이올린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을 거라고. 밤이 깊어갈수록 명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예감이 자리 잡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진실 찾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질 거라는 예감 말이죠.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명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바이올린을 꺼내 연습하고 명수가 역에 출근할 때 함께 따라가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곤 했죠. 명수는 소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이제는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집, 가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날도 소녀는 평소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능숙해져가는 손놀림에 명수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불과 며칠 만에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쯤 명수는 문득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내 순이가 생전에 자주 연주하던 곡을 소녀에게 들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잠깐, 내가 하나 불러줄게. 명수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그것은 바흐의 에어라는 곡이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틀었던 그 곡 말이죠. 소녀는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명수가 멜로디를 반복해서 부르자 갑자기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명수가 부른 선율을 그대로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은 멜로디를 이렇게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녀가 기본 멜로디에 자신만의 변주를 가미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의 바흐 에어보다 더 슬프고 더 아름다운 선율이 소녀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깊은 슬픔을 견디며 살아온 누군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았어요. 명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곡은 아내의 장례식에서 틀었던 곡이었거든요. 그때의 슬픔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소녀가 연주하는 이 곡에서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 곡을 알고 있니?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녀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슬픈 곡이에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곡 같아요. 소녀의 말에 명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이 곡은 정말로 그리움과 슬픔을 담은 곡이었으니까요. 혹시 이런 곡을 들어본 적이 있니? 꿈에서라도? 명수가 다시 물었어요.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선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해 연주해 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은 명수의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음악과 관련된 깊은 추억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음악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소녀는 계속해서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주할 때마다 더욱 완성도 높은 연주가 되어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곡인 것처럼 말이죠.
오후 4시쯤 명수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밝고 경쾌한 곡을 들려주기로 한 거예요.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밝은 곡을 들려주었는데도 소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으며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래? 명수가 물었어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곡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곡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녀가 직접 연주를 시작했어요. 흘러나온 선율은 명수가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너무나 아름답고 애절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이 곡은 뭐니? 명수가 물었어요. 소녀는 연주를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곡이에요. 누군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던 곡 같아요. 명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깊은 기억 속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는 거였어요. 분명 가족 중 누군가가 불러주던 곡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소녀는 계속 그 자장가 같은 곡을 연주했어요. 연주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변주가 추가되었지만 기본 멜로디는 항상 같았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음악가 집안의 배경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음악적 감성과 재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밤 10시쯤 소녀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이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한 거죠. 내일 인터넷으로 뭔가 찾아볼 거야. 너와 비슷한 아이들이 실종된 사건이 있는지 말이야. 명수가 말했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날 밤 명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녀가 연주했던 그 자장가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곡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소녀의 방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명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녀가 잠결에 손가락으로 공중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소녀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명수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거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을 거라고 말이죠. 명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색으로 이 아이의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죠. 그렇게 세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진실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될 거였어요. 넷째 날 아침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대로 오늘부터 소녀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소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명수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실종 아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오래된 사건들이거나 이미 해결된 사건들이었어요. 명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11세 여아 실종, 바이올린 아동 실종, 음악가 가족 사고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그러던 중 한 기사가 명수의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부부 교통사고로 사망, 11세 딸 실종. 명수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부부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망한 부부는 정민호와 한수연. 둘 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고, 특히 한수연은 최근 자작곡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던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는 정혜진이라는 11세 딸이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어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기사에 첨부된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사진 속 소녀는 지금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혜진이. 명수가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소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혜진. 그 이름을 되뇌이니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고 3개월 동안 혼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명수는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쯤 정민호 부부는 딸 혜진과 함께 콘서트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대형 트럭이 이들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했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혜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 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혜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해 차량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렌터카였는데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번호판도 위조된 것이었고 렌터카 회사의 기록도 조작되어 있어서 가해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명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치고는 너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였거든요. 혹시 이 사고가 고의로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음악계 관련 기사들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민호 부부와 관련된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어요. 사고 발생 몇 달 전부터 이들 부부가 소속 음악 에이전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였어요. 특히 한수연이 작곡한 곡들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에이전시 측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이전시의 이사였던 백성재라는 인물이 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어요. 명수는 백성재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상대방이라니 너무 우연치고는 의심스러웠어요. 오전 10시쯤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명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이에게 부모님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아직 기억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좋은 아침이야, 혜진아.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아세요? 혜진이 물었어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혜진. 내 이름이 정혜진이야. 그 말을 들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뭔가를 되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혜진, 정혜진. 혜진이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조금씩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혜진아, 할아버지가 너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 앉아서 들어볼래? 명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수 앞에 앉았어요. 명수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혜진이 3개월 동안 실종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진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혜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아빠, 혜진이 울부짖으며 명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명수는 그런 혜진을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이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혜진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리고는 명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진의 질문에 명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것도 명수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거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어. 내가 무사하다는 걸 알려야 하니까. 그리고 내 법적 보호자가 누군지도 알아봐야 하고. 명수가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명수는 그런 혜진을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게.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 말에 혜진은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오후에 명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되었던 정혜진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경찰은 내일 오전에 혜진과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예전보다 더 슬픈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이제 그 자장가가 엄마가 불러주던 곡이라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혜진을 보며 명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명수가 혜진에게 약속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현실이 어떨지, 그리고 혜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 말이죠. 다섯째 날 아침 명수는 혜진과 함께 경찰서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어젯밤 많이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괜찮니? 명수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죠.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겪으며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 명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전 9시쯤 두 사람은 역으로 향했어요. 경찰서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정색 세단 한 대가 역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역사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뭔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수와 혜진이 역사로 들어서자 그 남자가 갑자기 다가왔어요. 혹시 이명수 영무원님이신가요? 남자가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수는 경계심을 품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재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인터넷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혜진의 부모님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음악 에이전시의 전 이사 백성재 말이죠. 백성재는 혜진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아저씨가 누군지 기억나니? 혜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백성재를 바라봤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백성재는 실망한 기색을 살짝 보이더니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래.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 아저씨는 너희 부모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음악 에이전시에서 말이지. 명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백성재가 어떻게 혜진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경찰에 신고한 건 어제 오후였는데 벌써 소식이 퍼진 걸까요? 어떻게 혜진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셨죠? 명수가 직선적으로 물었어요. 백성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혜진이의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명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법적 보호자라고? 어제 찾아본 기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백성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혜진이의 부모님이 생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를 보호자로 지정해 두셨거든요. 서류들을 살펴본 명수는 놀랐어요. 정말로 백성재를 혜진의 보호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혜진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부모님과 분쟁 중이었다고 들었는데 명수가 중얼거렸어요. 백성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업상의 문제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같은 사이였거든요. 특히 혜진이를 무척 아껴주셨죠. 백성재는 혜진에게 다가가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이제 아저씨와 함께 가자. 좋은데 데려다 줄게. 하지만 혜진은 뒤로 물러서며 명수 뒤에 숨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잘 모르겠어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기억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기억을 되찾아가면 돼. 명수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백성재가 혜진의 법적 보호자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죄송하지만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수가 말했어요. 백성재는 약간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더 확인하시려고요? 서류도 다 있고 경찰서에서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혜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하루 이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백성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어요. 혜진이에게는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백성재가 떠난 후 명수는 혜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혜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정말 제 보호자인가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잘 모르겠어. 서류는 진짜 같지만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 명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혜진의 발견 신고를 마친 후 명수는 담당 형사에게 백성재에 대해 물어봤어요. 백성재라는 분이 혜진이의 보호자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형사는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직후에 보호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서류도 완벽하고요. 하지만 명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사고 직후에 등록했다고요? 그때는 혜진이가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실종된 아이라도 법적 절차는 밟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저녁에 혜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명수가 물었습니다. 혜진아, 백성재라는 사람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니?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왠지 무서워요. 무섭다고? 네. 웃고 있지만 웃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바이올린 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명수는 혜진의 말에 주목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밤 명수는 인터넷으로 백성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성재는 혜진의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그들의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심지어 혜진 명의로 된 계약도 있었습니다. 이상해. 실종된 아이 명의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지? 명수는 의심을 품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백성재가 혜진의 부모님 사망 이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작권료, 보험금, 심지어 부동산 거래까지. 명수는 확신했어요. 백성재에게는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목적은 혜진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새벽 2시쯤 명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백성재가 오면 혜진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혜진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백성재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6째 날 저녁 명수는 혜진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백성재가 찾아왔지만 명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혜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백성재는 못마땅해하며 돌아갔지만 내일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갔습니다. 혜진은 하루 종일 불안해했어요. 자신 때문에 명수가 곤란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했거든요. 명수는 그런 혜진을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편하게 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저 아저씨와 가야 하는 건가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꼭 방법을 찾을 거야. 명수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백성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8시쯤 명수는 혜진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컴퓨터를 켰어요. 혜진아, 인터넷에서 좋은 음악을 찾아서 같이 들어볼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는 유튜브에서 클래식 음악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인 한수연의 마지막 인터뷰 마이너스 딸을 위한 자작곡 공개. 명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혜진의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혜진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혹시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혜진아, 여기 내 엄마 영상이 있어. 볼 수 있겠니?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고 싶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아름다운 여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혜진과 똑같이 생긴 눈과 미소를 가진 한수연이었어요. 혜진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어머니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딸을 위해 만든 곡을 연주해 드리려고 해요. 한수연이 인터뷰어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잠들 때마다 불러주는 자장가인데 아직 공개한 적이 없는 곡이에요.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혜진의 몸이 크게 떨렸어요. 이 곡.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혜진이 지난 며칠간 계속 연주했던 바로 그 자장가였거든요. 한수연의 연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곡이 진행될수록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명수는 혜진을 꼭 껴안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그리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수연이 연주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혜진이의 꿈이에요. 우리 딸이 항상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언젠가 혜진이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그때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혜진은 울면서도 어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 바이올린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곡을 연주해 볼게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요. 혜진이 말했어요. 혜진은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똑같은 멜로디였어요. 하지만 점점 혜진만의 색깔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혜진이 연주하는 혜진이의 꿈은 어머니 버전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3개월간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음악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혜진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기억이 나요. 엄마가 저에게 이 곡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곡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만 연주할 수 있는 곡이라고. 엄마가 저만을 위해 만든 곡이라고요. 명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곡이 바로 혜진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수연이 딸만을 위해 만든 미발표곡이라면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혜진밖에 없을 거였어요. 혜진아, 이 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니? 명수가 물었어요. 네. 이 곡은 저와 엄마만의 비밀이에요. 엄마가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명수는 백성재의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았어요. 분명 그는 한수연의 미발표곡들을 노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곡들의 저작권을 손에 넣기 위해 혜진을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혜진아, 백성재 아저씨 앞에서는 절대 이 곡을 연주하면 안 돼. 알겠니? 명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어머니의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그럴 때마다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음악 레슨, 가족여행 등등. 하지만 사고 당일의 기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서웠던 기억, 큰 소리, 그리고 깜깜함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혜진이 잠들고 난 후 명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백성재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혜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 명수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수연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보니 그 곡이 미발표곡이라는 증언이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혜진만이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혜진이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명수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백성재의 숨겨진 목적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6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진의 기억은 점점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욱 치열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명수는 혜진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7째 날 아침 명수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세운 계획대로 백성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혜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명수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백성재의 과거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음악 에이전시 이사로 일하면서 여러 아티스트들을 관리했던 경력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혜진의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그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만두었을까? 명수는 의문을 품었어요. 타지방 형사로 일하는 조카의 도움으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재는 혜진의 부모님 사망 직후 혜진 명의로 여러 금융 거래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은행 계좌 개설, 보험금 수령, 심지어 부동산 거래까지. 실종된 아이 명의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명수는 점점 의심을 키워갔어요. 그때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아, 혜진아. 잠깐 일을 보고 있었어. 명수가 화면을 가리며 대답했어요. 아직 혜진에게 이런 내용을 보여주기에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백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변호사 한 명과 경찰관 한 명이 함께 왔습니다. 이명수 씨,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백성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이는 법적으로 제 보호하에 있는 아이입니다. 동행한 경찰관이 명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적 절차상 아이를 인계해 주셔야 합니다. 백성재 씨가 정식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명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요. 혜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명수가 제안했어요. 백성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혜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혜진은 무섭다는 듯이 명수 뒤에 숨어 있었어요. 백성재가 다가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아저씨와 함께 가자. 너를 위한 좋은 집도 준비해놨고 최고의 바이올린 선생님도 소개해줄 수 있어. 바이올린? 혜진이 반응했어요. 그래. 내 부모님처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지 않니? 아저씨가 도와줄게. 그 순간 명수는 직감했어요. 백성재의 진짜 목적을 말이죠. 그는 혜진의 음악적 재능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연주하는 그 특별한 곡 말이야. 아저씨에게도 들려줄 수 있겠니? 백성재가 물었어요. 혜진은 깜짝 놀라며 명수를 바라봤어요. 어제 명수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절대 백성재 앞에서 그 곡을 연주하지 말라고 했던 말 말이에요. 아니요. 그 곡은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거절했어요. 백성재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혜진아, 그 곡은 내 엄마가 만든 거야. 아저씨가 내 엄마의 음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들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진이가 싫다고 하는데 왜 강요하시는 거요? 이건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재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혜진이는 제 보호하에 있는 아이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남긴 음악적 유산을 관리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때 명수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혜진이 부모님과 법적 분쟁 중이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보호자가 되신 거죠? 백성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개인적인 관계와 사업적인 관계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명수가 컴퓨터에서 출력해둔 자료들을 꺼냈어요. 여기 보시면 혜진이 부모님 사망 직후 진행된 여러 거래 내역들이 있는데요. 백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실종된 아이 명의로요? 그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부터요? 명수는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동행했던 경찰관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백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 명수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고 당시 가해 차량 말이에요. 명수는 어젯밤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사고를 일으킨 렌터카가 백성재 소유의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백성재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오히려 의심만 키웠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본서에 연락을 취했어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 인계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백성재는 분노한 표정으로 경찰관을 노려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정당한 보호자예요. 그렇다면 조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죠. 경찰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백성재 일행이 떠난 후 혜진이 명수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저 아저씨 눈이 너무 무서웠어요. 명수는 혜진을 꼭 껴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성재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혜진의 부모님 사망 이후 진행된 금융거래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혜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명수가 말했어요. 혜진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와 계속 살면 안 되나요? 혜진이 물었어요. 명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혜진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할아버지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게는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혜진은 혜진이의 꿈을 연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곡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감사가 담긴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이 곡을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혜진이 말했어요. 명수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정의가 승리할 거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재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일은 더욱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열흘 후 명수와 혜진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백성재의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졌거든요. 그는 혜진의 부모님 사고를 직접 일으킨 장본인이었고 사고 직후 혜진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각종 서류를 조작해 유산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백성재가 혜진의 어머니 한수연이 남긴 미발표 곡들을 자신의 것인 양 저작권 등록까지 맞춰 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혜진이의 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11살인 아이에게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지만 혜진은 용감하게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음악재단에서 공식 발표회가 열렸어요. 혜진의 신분이 정식으로 회복되고 부모님의 모든 유산이 혜진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재가 가로챈 저작권들도 모두 혜진에게 반환되었죠. 재단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정혜진 양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음악적 유산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후견인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혜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어요. 바로 명수와의 이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함께 서울에 올 수 없나요?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명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혜진에게는 전문적인 교육과 보호가 필요했고 자신은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없었거든요. 혜진아, 너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마음으로는 말이야. 명수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재단에서는 혜진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혜진이 직접 어머니의 곡 혜진이의 꿈을 연주하는 콘서트였어요. 이를 통해 어머니의 유작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고 동시에 혜진의 음악적 재능도 알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콘서트 장소는 특별했어요. 바로 혜진이 처음 발견된 그간이역 광장이었습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고 동네 사람들과 언론, 그리고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콘서트 시작 전 혜진은 명수와 함께 역사 안을 둘러봤습니다. 열흘 전 자신이 잠들어 있던 벤치, 처음 바이올린을 만졌던 창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혜진이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래. 혜진이를 만난 게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콘서트가 시작되었어요. 혜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명수가 처음 내어준 바로 그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진입니다. 혜진이 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제 어머니 한수연이 저만을 위해 만들어주신 혜진이의 꿈입니다. 혜진이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든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 작은 역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슬픔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고통, 명수와의 만남,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어요. 연주가 진행될수록 혜진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만든 곡에 혜진만의 변주가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탄생하고 있었거든요.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11살 소녀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에 모든 사람이 압도당했습니다. 명수도 울고 있었어요. 처음 역에서 만났던 그 작고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혜진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혜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명수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잘했죠? 정말 훌륭했어. 내 엄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명수가 혜진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콘서트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 곡은 원래 저만을 위한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구해주신 할아버지와 저를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곡이기도 해요. 그리고 명수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음악은 남아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도 남아요. 저녁이 되어 혜진은 서울로 떠나야 했습니다. 재단에서 준비한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며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혜진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매주 주말마다 여기 올게요. 약속해요. 그래. 할아버지도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명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적 같은 시간들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명수는 오랜만에 아내 순이의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그리고 혜진이 연주했던 혜진이의 꿈을 어설프게나마 연주해 봤습니다. 음악이 역사 안에 울려 퍼지자 명수는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이 역에는 새로운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작은 소녀와 늙은 영무원의 아름다운 만남 말이에요. 몇 주 후부터 정말로 혜진이 주말마다 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역 광장은 어느덧 작은 콘서트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혜진의 연주를 들으러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명수는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혜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평생 할아버지로 남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봄날 오후 혜진이 연주를 마치고 명수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의 진짜 의미도 알게 되었고요. 그게 뭔데? 명수가 물었어요.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고요. 혜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명수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정말 괜찮을 거라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작은 간이역에서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혜진이의 꿈이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기적 같은 만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음악과 사랑,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과 함께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